가을의 끝자락이 서울의 북쪽 끝, 북한산의 육중한 능선 아래 고즈넉이 자리한 한옥의 마당을 새우산하게 휩쓸고 있었다. 바람은 더 이상 여름의 온기를 품지 않았고 대신 흙과 마른 잎사귀의 냄새를 실어 날랐다.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은행나무에서 떨어져 내린 노란 잎들이 마당을 온통 뒤덮어 마치 세상의 모든 금을 한 곳에 쏟아부은 듯한 비현실적인 풍경을 연출했다. 박민주는 툇마루에 홀로 앉아 그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른의 세월이 깊게 팬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무심함,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체념과도 같은 평온함만이 깃들어 있었다. 그의 앞에는 흙과 백의 돌들이 어지럽게 널린 바둑판이 놓여 있었다. 이미 승패가 결정된 지 오래인, 혹은 애초에 승패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던 대국이었다. 수십 년간 범죄의 현장에서 범인의 다음 수를 읽고 치밀한 논리의 그물을 짜던 그의 두뇌는 이제 이 작은 나무판 위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늙은 말과 같았다. 그는 바둑알 하나를 집어들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손가락 끝으로 전해졌다. 한때 그는 이와 비슷한 감촉의 방아쇠를 당겼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으며 증거물들을 조심스럽게 집어 올렸다. 그 모든 감각의 기억들이 이제는 희미한 잔상처럼 남아 그의 시간을 부유했다.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흐르던 긴박감, 사건 해결의 희열, 그리고 범인을 마주했을 때의 그 지독한 인간적 고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낡은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은퇴 후 10년. 그의 세상은 이 작은 한옥과 담장 너머로 보이는 산의 능선, 그리고 계절의 변화가 전부였다. 아내는 5년 전 먼저 세상을 떴고 하나뿐인 아들은 멀리 미국에서 가정을 꾸렸다. 1년에 한두 번. 화면 너머로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면 낙이었다. 그의 일상은 지독할 정도로 규칙적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간단히 아침을 먹은 뒤 동네를 산책하고 돌아와서는 혼자 바둑을 두거나 낡은 책을 읽었다. 저녁이 되면 반주를 곁들여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 뉴스에 잠시 눈을 고정했다가 이내 잠자리에 들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달아 없어지는 소모품처럼 느껴졌다. 그의 눈은 예리함을 잃지 않았지만 이제 그 눈이 쫓는 것은 숨겨진 단서나 범인의 미세한 표정 변화가 아니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의 흔들림, 마당 구석에서 자라는 이름 모를 들풀의 생장, 그리고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의 모양 같은 것들이었다. 그는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 이제는 그저 관조하는 자가 되었다. 바로 그 고요함의 한가운데를 찢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온 것은 오후의 햇살이 가장 부드럽게 마당을 비추던 순간이었다. 까, 단말마와도 같은 비명, 그리고 잠시 후 들려온 퍽 하는 둔탁한 소리. 소리는 은행나무 아래에서 들려왔다. 민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의 몸은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오랜 형사 생활이 그에게 가르쳐준 것은 성급한 행동이 아닌 신중한 관찰이었다. 그는 소리가 난 쪽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몇 초간 움직이지 않았다.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바람에 나무집 구르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릴 뿐이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의 평화로운 정적과는 달랐다. 무언가 균열이 생긴 불안한 침묵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삐걱거리는 무릎이 그의 나이를 실감하게 했다. 그는 툇마루 아래 놓인 고무신의 발을 구겨 넣고는 소리가 났던 곳으로 느릿느릿 걸어갔다.
황금빛 잎사귀들 위에 검은 점 하나가 위태롭게 박혀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검은 점의 정체가 드러났다. 까치 한 마리였다. 왼쪽 날개가 부자연스럽게 꺾인 채. 녀석은 고통스러운 듯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깃털은 윤기를 잃고 푸석했으며 작고 검은 눈은 경계심과 고통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는 수많은 범죄자들의 눈을 보아왔다. 거짓과 탐욕, 증오와 절망으로 가득 찬 눈동자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있는 이 작은 생명의 눈에는 오직 살아남으려는 처절한 본능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 까치의 부리에는 무언가 단단히 물려 있었다. 햇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이는 작고 낡은 쇠붙이 조각이었다. 녀석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놓지 않으려는 듯 부리를 꽉 다물고 있었다. 이놈아, 어쩌다 일이 되었느냐. 민준이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를 들은 까치가 더욱 사납게 몸을 꿈틀거렸다. 상처 입은 짐승의 방어기제였다. 민준은 더 다가가지 않고 그저 가만히 서서 녀석을 지켜보았다.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그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시간은 때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였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는 작은 나무 상자와 수건 그리고 물 한 그릇을 들고 다시 나타났다. 그는 까치와 조금 떨어진 곳에 물그릇을 놓았다. 그리고는 다시 툇마루에 앉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둑판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까치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쏠려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시간, 어쩌면 2시간.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마당의 그림자가 길어지기 시작했다. 까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민준 또한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인간과 상처 입은 야생동물 사이의 기나긴 대치이자 보이지 않는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었다. 마침내 까치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녀석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민준을 힐끗거리며 다치지 않은 오른쪽 날개와 다리를 이용해 힘겹게 몸을 끌었다. 목적지는 명확했다. 바로 민준이 놓아둔 물그릇이었다. 녀석은 허겁지겁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준이 아주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까치가 물을 마시는데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늙고 둔해진 몸이었지만 수십 년간 몸에 밴 움직임은 녹슬지 않았다. 그는 낡은 수건으로 까치의 몸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단히 감쌌다. 까악 까치가 격렬하게 저항했다. 날카로운 부리로 수건을 쪼아댔고 다치지 않은 발로 그의 손등을 핥히려 했다. 하지만 민준은 놓지 않았다. 그는 녀석의 저항이 공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괜찮다. 해치지 않아. 그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수많은 거짓 자백과 완강한 부인을 무너뜨렸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상처 입은 작은 생명을 안심시키고 있었다. 그는 까치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는 아랫목에 녀석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낡은 구급 상자를 열어 소독약과 붕대를 꺼냈다. 꺾인 날개를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소독을 하고 부목을 대주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었다. 치료를 하는 내내 까치는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저항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그의 손길에서 아기가 없음을 느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치료가 끝나자
민주는 녀석에게 까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 그냥 그렇게 부르고 싶었다. 까치는 그의 집에서 가장 따뜻한 곳에 자리를 잡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온 집안을 채우던 팽팽한 긴장감이 스르르 풀리는 듯 했다. 민주는 그제야 까치가 떨어뜨린 쇠부티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는 책상으로 가 스탠드를 켰다. 노란 불빛 아래 쇠부티 조각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가로 세로 약 3cm 정도 크기에 심하게 녹슬고 부식된 금속 조각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일반적인 쇠붙이가 아니었다. 가장자리에는 규칙적인 구멍들이 뚫려 있었다. 필름 릴의 일부. 그것도 아주 오래된 구식 필름 릴의 파편이었다. 민준의 심장이 미세하게 박동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랍에서 돋보기를 꺼내들었다. 렌즈를 통해 파편을 들여다보자 녹과 흙먼지 사이로 간신히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몇 프레임의 이미지가 눈에 들어왔다. 이미지는 심하게 변색되고 긁혀 있었지만 무엇을 찍었는지는 알아볼 수 있었다. 한 여인의 얼굴이었다. 클로즈업된 여인의 얼굴. 눈물방울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커다랗게 맺힌 눈. 무언가를 갈망하듯 살짝 벌어진 입술. 그리고 그 배경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서울의 옛 거리 풍경. 그 눈빛. 민주는 숨을 멈췄다. 그 눈빛은 그가 지금껏 보아왔던 어떤 피해자의 눈빛과도 달랐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자의 깊은 고뇌와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처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영혼이 그 작은 필름 조각 안에 봉인된 것 같았다.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그의 본능이 녹슨 기계에 기름칠을 한 듯 삐걱거리며 깨어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쓰레기 조각이 아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시작이다. 버려진 사건 파일의 첫 장처럼. 이 작은 금속 조각은 잊힌 시간 속에서 튀어나와 그의 앞에 던져졌다. 왜 하필 지금일까? 왜 하필 자신의 마당에? 상처 입은 까치의 부리에 물려 나타난 것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어둠이 내린 마당에는 적막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제 그 적막은 더 이상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 안에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기대감과 긴장감이 웅크리고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요한 형사로 불렸던 남자, 박민준. 그의 멈추었던 시간이 아주 오랜 잠에서 깨어나 다시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시작은 날개가 부러진 한 마리의 까치였고 그 열쇠에는 잊힌 영화의 작은 파편이었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필름 조각을 조심스럽게 닦았다. 마치 아주 중요한 증거물을 다루듯 그의 손길은 신중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예리한 빛을 되찾고 있었다. 이 작은 조각이 그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의 지루하고 평온했던 은퇴 생활은 오늘로 끝났다. 며칠이 흘렀다. 박민준의 적막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은 점차 새로운 규칙이 되어갔다. 그의 하루는 이제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랫목의 지프로 엮어준 작은 둥지에서 잠든 까치를 살피는 것이었다. 녀석은 놀라운 생명력으로 회복하고 있었다. 부러진 날개는 여전히 불편해 보였지만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았다. 대신 다치지 않은 다리로 껑충거리며 온 집안을 제 집처럼 누비고 다녔다.
민준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 부엌 문턱에 앉아 얌전히 기다렸고, 그가 책을 읽으면 책상다리 옆에 앉아 꾸벅꾸벅 졸았다. 민준은 종종 녀석에게 말을 걸었다.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각을 소리내어 말하고 있었다. 이 필름 조각 말이다. 까치야, 이걸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시끄러워져. 마치 잊고 있던 숙제를 발견한 기분이랄까.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필름 조각을 꺼내 불빛에 비춰보며 중얼거렸다. 여인의 슬픈 눈동자는 여전히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그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질문하는 듯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왜 이곳에 있나요?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건가요? 그는 필름 조각을 손에 쥔 채 상념에 잠겼다. 한때 그는 이런 미스터리를 먹고 살았다.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거짓의 장막을 걷어내 진실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이유이자 존재의 증명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늙고 지쳤다. 더 이상 진실을 파헤칠 힘도 의지도 없다고 생각했다. 이 작은 조각은 그저 과거의 망령, 잊어야 할 감각을 일깨우는 귀찮은 존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려 애썼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정직했다. 한번 깨어난 사냥개의 본능은 쉽게 잠들지 않았다. 새로운 변화는 집 밖에서도 감지되고 있었다. 그의 동네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다. 수십 년간 살아온 토박이 노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새로운 얼굴이 나타나는 일은 드물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낯선 젊은 여자가 동네를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아침 산책길에 처음 그녀를 보았다. 2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의 여자였다. 그녀는 어깨에 카메라를 메고 손에는 작은 수첩을 든 채 동네의 낡은 집들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처음에는 건축학도나 사진작까지 망생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그의 예리한 눈은 그녀의 행동에서 미세한 부자연스러움을 포착했다. 그녀는 집의 외관이나 건축 양식보다는 낡은 대문이나 담벼락의 균열, 혹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한 폐가의 창문을 더 집요하게 관찰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 그녀의 시선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라기엔 너무나 절박하고 목적성이 뚜렷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의 동선은 항상 민준의 집 근처에서 맴돌았다. 어제는 그의 집 담벼락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무언가를 중얼거렸고, 오늘은 아예 길 건너편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이나 그의 집 대문을 쳐다보고 있었다. 민주는 창문 너머로 그런 그녀를 지켜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까치가 그의 발치에서 불안한 듯 낮은 소리를 냈다. 녀석의 야생적인 감각 역시 저 여자가 이 동네의 평온한 공기와는 다른 이질적인 존재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여자가 움직였다. 그녀는 벤치에서 일어나 길을 건너 망설임 없이 민준의 집 대문으로 다가왔다. 띵동. 낡고 소리마저 희미한 초인종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민준은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올 사람은 없었다. 그는 천천히 마루로 나가 대문 쪽을 응시했다. 인터폰 화면에 며칠간 그를 신경 쓰이게 했던 바로 그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누구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여자는 화면 속에서 살짝 놀란 듯 하더니 이내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제 어르신. 저는 근처 대학교에서 민속학을 공부하는 학생인데요. 이 동네의 오래된 가옥들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어서요. 잠시 말씀 좀 여쭈어봐도 될까요? 최주,
그녀는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다. 목소리는 맑고 상냥했지만 민주는 그 너머에 숨겨진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굳게 닫힌 대문을 열었다. 상대를 알려면 직접 부딪혀야 하는 법이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들어오쇼. 늙은이 혼자 사는 집이라 누추하지만 그가 무심하게 말하며 마당으로 들어서는 그녀를 툇마루로 안내했다. 까치가 껑충거리며 나타나 민준의 뒤에 숨어 잔뜩 경계하는 눈으로 지우를 쏘아보았다. 지우는 까치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어머, 까치네요. 귀여워라. 그녀의 칭찬에도 까치는 날카롭게 깍 소리를 내며 깃털을 부풀렸다. 지우는 멋쩍은 듯 웃으며 툇마루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다. 이 집 정말 멋지네요.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그녀가 감탄하며 말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이니 내 나이보다야 많겠지. 민주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맑은 눈, 오똑한 코, 다부진 입술, 흠잡을 데 없는 미인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슬픔과 조급함이 어려 있었다. 어르신께서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셨어요. 그렇소. 와, 그럼 이 집에 얽힌 옛날 이야기도 많이 아시겠네요. 혹시 예전에 이 집에 살았던 다른 분들에 대한 이야기나 집안에 숨겨진 오래된 물건 같은 것에 대한 전설 같은 건 없나요? 질문은 교묘했다. 민속학 조사를 빙자했지만 그녀가 진짜 궁금해하는 것은 오래된 물건이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민주는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전설이라. 이 집에는 늙은이의 지루한 역사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숨겨진 물건이 있다면 아마 좀도둑들이 진작에 다 파갔겠지. 그의 대답은 벽과 같았다. 지우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화제를 바꾸려는 듯 주변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아 하는 작은 비명을 질렀다. 그녀가 어깨에 메고 있던 스카프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다. 스카프는 바람에 날려 민준의 발치 바로 옆. 마루 안쪽으로 들어왔다. 어머, 죄송해요. 제가 잠시... 그녀가 당황한 척하며 몸을 일으켜 마루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민준의 집 내부를 엿볼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그녀가 한 발을 내딛기도 전에 민준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몸을 숙이는 대신 옆에 세워두었던 지팡이를 들어 정확하게 스카프를 찍어 올렸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에게 건넸다. 여기 있어. 물건은 소중히 다뤄야지. 그 순간 지우의 얼굴에 스쳤던 실망의 빛을 민주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속내를 완벽하게 들켰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녀는 스카프를 받아들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분위기는 어색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쁘신데 제가 너무 폐를 끼쳤네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잘 가시오. 민주는 짧게 대답할 뿐 그녀를 배웅하려 일어서지도 않았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내 포기하고 대문 에피에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어깨는 들어올 때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다. 쾅 하고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민준의 곁에 있던 까치가 경계를 풀었다. 녀석은 안심한 듯 민준의 무릎 위로 뛰어 올라 부리를 그의 손등에 비볐다. 알고 있었구나.
이놈아, 저 여자가 위험하다는 걸. 민준이 까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최지우, 그녀는 학생이 아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민준의 시선이 책상에 있는 방 안으로 향했다. 그가 서랍 속에 넣어둔 작은 필름 조각. 그 안에 담긴 여인의 슬픈 눈동자가 그녀와 겹쳐 보였다. 혹시 아주 희미한 가능성 하나가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그녀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녀뿐만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 작은 필름 조각에 얽힌 비밀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할 수 있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낡고 먼지 쌓인 주소록을 꺼내 들었다. 수십 년간 연락이 끊겼던 이름들. 그는 더듬거리는 손길로 책장을 넘겼다. 마침내 그는 한 이름 앞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김평식, 한때 문화부 기자로 이름을 날렸던, 지금은 낡은 필름 보관소를 운영하고 있는 옛 친구의 이름이었다.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멈췄던 그의 시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으로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그림자가 그의 집을 향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주는 수십 년은 사용하지 않았던 낡은 다이얼 전화기 앞에 앉았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수화기를 들어 올리자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묵직한 무게감이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그는 낡은 주소록에 적힌 김평식의 번호를 향해 느리고 신중하게 다이얼을 돌렸다. 뚜르르, 뚜르르. 길고 단조로운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수화기 너머에서 잠에 잠긴 듯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평식인가? 나 박민준 일세. 순간 수화기 너머에는 침묵이 흘렀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짧은 정적. 이윽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준 자네가 박민준이라고 이 사람아. 죽은 줄 알았네. 이게 몇 년 만인가. 김평식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한때 그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로 불렸다. 민준은 범죄의 현장에서, 평식은 문화계의 이면에서 진실을 좇았다.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며 몇 번의 특종과 사건 해결을 함께 했지만 은퇴와 함께 그들의 인연도 자연스레 끊겼었다. 살아있다마다 아직은. 민준이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만나서 할 얘기가 있네. 자네가 좋아할 만한 물건일세. 1시간 뒤 민준은 서울의 변두리, 재개발의 바람이 비껴간 낡은 상가 건물 앞에 섰다. 평식 필름 자료원이라는 낡은 간판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종이와 필름 특유의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내부는 발 디딜 틈도 없이 철제 선반으로 가득했고 선반마다 크고 작은 필름 캔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었다. 마치 시간의 무덤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민준이, 이 친구야. 안쪽에서 희끗희끗한 머리를 아무렇게나 묶은 노인이 나타났다. 김평식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민준처럼 세월의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필름에 대한 열정으로 소년처럼 빛나고 있었다. 두 늙은 친구는 말없이 서로를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어색하게 악수를 나눴다. 평식은 민준을 이끌고 사무실 겸 영사실로 쓰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대체 무슨 일인가? 자네가 날 다 찾아오고 그것도 내가 좋아할 만한 물건이라니. 무슨 국보급 범죄 증거라도 찾아온 건가?
평식이 너스레를 떨며 물었다. 민주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손수건에 곱게 싼 필름 조각을 꺼내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평식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는 전문가의 눈길로 그 작은 금속 조각을 살폈다. 그의 표정은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내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경외감과도 같은 것으로 변해갔다. 이건...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랍에서 조심스럽게 흰 장갑을 꺼내 끼고는 특수 조명등과 고배율 렌즈를 가져왔다. 어디서 난 건가? 그가 묻는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리 한껏 낮고 진지해져 있었다. 우리 집 마당에서 까치 한 마리가 물고 왔네. 민준의 대답에 평식은 하고 헛웃음을 터뜨렸다. 까치가 물고 와 전설 따라 삼천리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로군. 하지만 그는 렌즈를 통해 필름 조각을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이게 진짜라면 그 까치는 보통 까치가 아닐세. 이건 김성철 감독의 필름이야. 김성철. 그 이름이 나오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20년 전 혜성처럼 나타나 한국 영화계의 지형을 바꾼 천재 감독. 그는 타협을 모르는 예술가였고 스크린 위에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던 고독한 왕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마지막 걸작 그림자의 메아리를 완성한 직후 모든 것을 버리고 홀연히 사라졌다. 영화 필름과 함께. 이 여인의 눈빛, 그리고 이 배경의 질감, 이건 틀림없이 그림자의 메아리의 한 장면이야. 평식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서류함으로 가더니 먼지 쌓인 파일 하나를 꺼내왔다. 파일에는 김성철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에 관한 기사 스크랩, 평론, 그리고 몇 장의 흑백 사진이 들어있었다. 김 감독은 완벽주의자였네. 그는 자신의 영화가 온전히 자신의 의도대로 세상에 나오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파괴해버리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지. 그림자의 메아리는 그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역작이었네. 하지만 투자사와 배급사와의 갈등이 극에 달했지. 그들은 영화가 너무 어둡고 난해하다며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했고 김 감독은 당연히 거부했어. 평식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자신의 작업실에 있던 모든 자료와 필름을 가지고 사라졌네. 어떤 이들은 그가 필름을 불태우고 자살했다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어딘가에 숨어 은둔하고 있다고도 했지. 하지만 지난 20년간 그의 흔적을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네. 영화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고, 평식은 필름 조각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작은 조각은 단순한 필름이 아닐세. 민준. 이건 한 천재 예술가의 영혼이고 한국 영화사가 잃어버린 가장 위대한 보물이야. 만약 원본 필름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면 그 가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지. 민준은 침묵했다. 까치가 물고 온 작은 쇠붙이의 정체가 이토록 거대한 것일 줄은 몰랐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지켜야 할 유산이자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었다. 어제 웬 젊은 여자가 찾아왔었네. 자신을 민속학 연구생이라고 소개했지만 집요하게 오래된 물건에 대해 묻더군. 민준이 최주우에 대해 이야기하자 평식의 표정이 굳어졌다. 조심하게 그 필름의 행방을 쫓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걸세.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이겠지. 특히 이 바닥에 독사라고 불리는 놈이 하나 있네. 이동건이라고. 희귀 필름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질 수집까지. 그놈 귀에 들어갔다면 보통 일이 아닐 걸세. 평식의 경고는 예언처럼 정확했다. 그날 오후 민준이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집 대문 앞에는 값비싼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그리고 차에 기댄 채 그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남자는 40 중반쯤으로 몸에 딱 맞는 최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말끔하게 빗어 넘겼고 얼굴에는 비즈니스맨 특유의 정중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는 가닿지 않았다. 그의 눈은 먹이를 노리는 파충류처럼 차갑고 냉정했다. 박민준 선생님 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동건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명함을 걸ям다. 아트 컬렉션 대표 이동건. 평식이 말했던 바로 그 독사였다. 무슨 일로 찾아왔소? 민주는 명함을 받지 않고 퉁명스럽게 물었다. 그의 온몸의 감각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차라도 한잔하며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이 근방의 고즈넉한 풍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요.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압력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잠시 그를 노려보다가 이내 대문을 열었다. 적의 정체를 파악하려면 판 안으로 끌어들여야 했다. 두 사람은 어제 최지우가 앉았던 바로 그 툇마루에 마주 앉았다. 까치는 이동건이 나타나자마자 방 안으로 횡랑을 쳐 문틈으로 경계의 눈빛만 내보이고 있었다. 이동건은 감탄하는 척하며 마당을 둘러보았다. 이야, 정말 멋진 집입니다. 이런 곳에야말로 세월의 흔적이 담긴 귀한 물건들이 숨어있기 마련이죠. 그는 서두르지 않고 서서히 본론으로 접근했다. 제가 듣기로는 최근 이 동네에서 아주 흥미로운 물건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소문 늙은이는 귀가 어두워서 동네 소문 같은 건 잘 못 듣소. 민준이 시치미를 뗐다. 이동건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살짝 옅어졌다. 그러십니까? 어르신께서 혹시 우연이라도 낡은 필름 조각 같은 것을 발견하셨다면 제가 아주 후한 가격에 매입하고 싶습니다. 어르신께는 그저 낡은 쓰레기 조각일지 몰라도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물건이거든요. 제가 섭섭지 않게 억 단위로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탐욕의 독이 서려 있었다. 민주는 찻잔을 들어 올렸다. 나는 돈에 관심 없는 늙은이요. 나에게 소중한 것은 이 집과 이 마당의 평화뿐이지. 당신 같은 사람이 들락거리면 그 평화가 깨질 것 같으니 이만 돌아가 주시오. 민준의 단호한 거절에 이동건의 얼굴에서 마침내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르신, 제가 좋게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래된 물건은 때로 주인을 잘못 만나면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걸 감당하기엔 연세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내 나이는 내가 알아서 하리다. 민준이 차갑게 받아쳤다. 이동건은 잠시 민준을 쏘아보다가 이내 자리에서 일어섰다. 알겠습니다. 제 제안은 언제든 유효하니 생각이 바뀌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는 명함을 툇마루 위에 내려놓고는 돌아섰다. 하지만 대문을 나서기 전 그는 잠시 멈춰서서 한마디를 덧붙였다. 아, 그리고 어르신, 낡은 물건을 너무 꽉 쥐고 있으면 물건이 부서지기 전에 쥐고 있는 손부터 부서지는 법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검은 세단에 올라타 소리 없이 사라졌다.
툇마루에는 싸늘한 침묵과 그가 남기고 간 명함 한 장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민주는 그 명함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힘을 주어 반으로 구겨버렸다. 이제 상황은 명확해졌다. 순수한 열정으로 할아버지의 유산을 찾으려는 손녀와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할 악랄한 수집가.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그는 서 있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잊힌 과거를 파헤치는 일이 아니었다. 하나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이동건이 떠난 후 한옥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고요함이 세월의 무게가 내려앉은 평화로운 침묵이었다면 이제의 그것은 폭풍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을 머금은 위험한 정적이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마당을 삼키자 그 긴장감은 더욱 짙어져 보이지 않는 압력처럼 민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집안의 모든 문과 창문의 자물쇠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늙은 형사의 습관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행위였다. 삐걱거리는 마루를 걸을 때마다 그는 자신의 발소리 외에 다른 소리가 섞여 있는지 귀를 기울였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에도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동건 같은 족속은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어두운 담벼락 너머 어딘가에서 한 쌍의 탐욕스러운 눈이 자신의 집을 샅샅이 훑고 있을 터였다. 그는 불을 끈 채 거실 중앙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는 눈보다 다른 감각들이 더 예민해지는 법이었다. 까치가 그의 무릎 위로 날아와 몸을 웅크렸다. 작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고동치는 것이 그의 허벅지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 작은 생명의 온기만이 이 차가운 긴장 속에서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는 까치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지금의 이 상황은 기시감처럼 그의 뇌리를 스쳤다. 바로 그의 경찰 생활 마지막을 장식했던 그리고 결국 미제로 남아버린 그 사건. 설해마을 여대생 실종 사건. 명문대생이었던 젊은 여자가 자신의 집 앞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이었다. 아무런 저항의 흔적도, 목격자도 없었다. 그녀의 방에는 다잉 메시지로 보이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만 남아있었을 뿐. 당시 민주는 그 숫자에 집착했다. 밤을 새워가며 모든 가능성을 조합하고 분석했지만 끝내 그 암호를 풀지 못했다.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그는 정년을 맞아 불명예스럽게 수사팀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 사건은 그의 형사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았다.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사실보다 진실에 다가가지 못했다는 무력감이 그를 더 괴롭혔다. 그는 어둠 속에서 허공을 응시했다. 지금 그가 손에 쥔 이 필름 조각도 어쩌면 그날의 숫자 암호와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풀지 못하면 그저 의미 없는 과거의 파편으로 남겠지만 그 비밀을 푸는 순간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열쇠.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아. 그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사건이 아니었다. 까치가. 운명이 그의 손에 직접 쥐어준 마지막 사건이었다. 여기서 물러선다면 그는 평생을 후회와 무력감 속에서 죽어가게 될 것이다. 그는 까치를 향해 속삭였다. 우리에게는 2명의 용의자가 있다. 까치야. 한 명은 최지우라는 여자. 할아버지의 유산을 찾으려는 절박함이 보이지만 악에는 없어 보여. 다른 한 명은 이동건이라는 뱀 같은 놈.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위인이지. 둘 다 같은 것을 노리고 있지만 목적이 달라. 그렇다면 진짜 적은 누구일까? 까치가 대답 대신 그의 손등에 부리를 가볍게 비볐다. 다음 날
민주는 마당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의도적으로 집 안팎을 오가며 자신의 일상을 노출시켰다. 만약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면 자신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평범한 노인이라는 인상을 주어야 했다. 그는 마당 한편에 작은 텃밭을 가꾸는 척 허리를 숙이기도 하고 처마 밑에 거미줄을 떼어내는 등 소일거리를 했다. 까치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껑충거리며 따라다녔다. 녀석의 존재는 그의 위장술에 완벽한 소품이 되어주었다. 누가 날개 다친 까치를 돌보는 늙은이에게서 위험한 비밀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겠는가? 오후가 되어 햇살이 가장 따사롭게 내리쬐던 시간, 바로 그 일이 일어났다. 민주는 텃밭에 물을 주고 허리를 펴고 있었다. 그때까지 그의 발치에서 흙을 파며 놀던 까치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녀석은 하던 놀이를 멈추고 고개를 쳐들더니 무언가에 홀린 듯 마당 구석을 향해 껑충껑충 뛰어가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수십 년은 좋게 되었을 늙은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젊었을 적에는 해마다 주홍빛 탐스러운 감을 주렁주렁 매달았지만 이제는 고목이 되어가지는 대부분 말라붙고 줄기에는 검버섯 같은 이끼만 가득했다. 민주는 그저 수명이 다한 나무련이 생각하고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곳이었다. 까치는 바로 그 감나무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는 마치 미친 것처럼 나무의 밑동 부분을 부리로 맹렬하게 쪼아대기 시작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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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작지만 단단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녀석은 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나무 껍질 중 유독 한 부분이 살짝 들떠 있는 곳이었다. 민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놈아, 거기 뭐가 있다고 그러느냐. 그가 말렸지만 까치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필사적으로 부리를 놀렸다. 그러다가는 잠시 행동을 멈추고 뒤를 돌아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 눈빛,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행동이 아니었다. 여길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한 지성과 의지가 담긴 명백한 신호였다. 까치는 다시 고개를 돌려 나무를 쪼아댔다. 민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감나무로 다가갔다. 그는 까치가 쪼아대던 바로 그곳을 유심히 살폈다. 과연 그 부분의 나무 껍질은 다른 곳과는 달리 완전히 고착되어 있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떼어냈다가 다시 붙인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 민주는 집 안으로 들어가 창고에서 낡은 연장통을 가져왔다. 그는 작은 쇠지렛대를 꺼내 들뜬 껍질의 틈새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그리고는 지렛대에 천천히 힘을 가했다. 뚜둑 하는 소리와 함께 두꺼운 나무 껍질 한 조각이 통째로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시커먼 구멍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무의 속이 썩어 생긴 자연적인 구멍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파낸 것이 분명한 깊고 어두운 공간이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손전등을 가져와 구멍 안을 비췄다. 빛이 닿는 곳에 무언가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인 꾸러미가 보였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팔을 뻗어 구멍 속으로 손을 넣었다. 그의 손끝에 기름을 먹인 두꺼운 방수포의 감촉이 느껴졌다. 묵직했다. 그는 숨을 참고 꾸러미를 천천히 밖으로 끌어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은 가로 세로 약 50cm 크기에 질긴 끈으로 단단히 묶인 방수포 꾸러미였다. 민주는 그것을 들고 망설임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까치가 그의 뒤를 따라 들어와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 조용히 그의 발치에 앉았다. 민주는 거실 바닥에 꾸러미를 내려놓았다. 그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수십 년의 형사생활 동안 수많은 증거물을 마주했지만 지금처럼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던 적은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꾸러미를 묶고 있는 끈을 풀었다. 방수포를 한 겹씩 펼쳐낼 때마다 오래된 나무와 흙의 냄새가 풍겨나왔다. 마침내 방수포가 완전히 펼쳐지고 그 내용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마른 짚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 짚 사이사이에 크고 둥근 쇠로 된 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필름캔이었다. 하나, 둘, 셋. 전부 합쳐 10개가 넘는 필름캔들이었다. 캔의 표면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지만 그 아래 희미하게 손으로 쓴 글씨가 보였다. 민주는 손으로 먼지를 닦아냈다. 그리고 그는 숨을 멈췄다. 그림자의 메아리 1권, 그림자의 메아리 2권, 전설로만 남았던 20년 동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던 바로 그 영화의 완전한 원본이었다. 까치가 물고 온 작은 조각은 열쇠에 불과했다. 지금 그의 앞에는 그 열쇠로 열어야 할 거대한 보물 상자 전체가 놓여 있었다. 환희가 그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 환희는 아주 잠시였다. 곧이어 등골이 서늘해지는 거대한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작은 비밀의 파편을 가진 늙은이가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이 기꺼이 살인도 저지를 수 있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유산을 손에 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마당의 늙은 감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천재 예술가가 자신의 영혼을 숨겨둔 비밀의 성구였다. 그리고 그는 그 성구의 새로운 수호자가 되었다. 방 안은 갓 발굴된 유물처럼 차가운 쇠 냄새와 묵은 먼지 냄새로 가득 찼다. 박민주는 거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10개의 필름 캔들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의 앞에 나타난 이 거대한 비밀. 그것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였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은퇴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움직이는 표적이 되었다. 이동건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최지우의 절박한 얼굴이 그의 뇌리를 차례로 스치고 지나갔다.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어쩌면 오늘 밤, 당장일지도 모른다. 그의 안에서 잠들어 있던 늙은 형사의 피가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평생을 더 교활하고 더 잔인한 놈들을 상대로 싸워온 사람이었다. 그는 먼저 필름 캔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했다. 집안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역설적으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가장 평범한 곳이다. 그의 시선은 부엌 옆에 딸린 작은 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서늘한 공기와 함께 쿰쿰한 장냄새가 풍겨나왔다. 광 한 구석에는 아내가 살아생전 담가두었던 김치와 장들이 담긴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그는 그중 가장 크고 비어있는 김치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는 필름 캔들을 하나씩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항아리 안으로 옮겼다. 그는 캔들 사이에 마른 짚을 채워 넣어 흔들리지 않게 고정했다. 마지막으로 원래 그랬던 것처럼 두꺼운 돌멩이를 올려놓고 항아리 뚜껑을 닫았다. 이제 누가 이 광을 뒤진다 해도 이 낡은 항아리 속에 전설적인 영화의 원본 필름이 잠들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터였다. 그는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다시 툇마루로 나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는 작은 풍로에 불을 피워 찬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밤은 깊었고
하늘에는 교교한 보름달이 떠올라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달빛은 마당의 모든 사물에 길고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늙은 감나무의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괴물의 팔처럼 꿈틀거렸고, 장독대의 그림자는 무덤처럼 음산했다. 이런 밤은 범죄가 일어나기에 더없이 좋은 무대였다. 민주는 끓는 물을 찻주 전자에 따랐다. 차잎이 풀어지며 뿜어내는 은은한 향기가 팽팽한 밤 공기 속으로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그는 찻잔을 앞에 놓고 조용히 손님을 기다렸다. 숨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곳은 그의 영역이었고, 그는 자신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피할 생각이 없었다. 까치가 소리 없이 날아와 그의 어깨 위에 앉았다. 녀석의 작은 발톱이 옷깃을 파고드는 감촉이 든든하게 느껴졌다. 까치의 검은 눈동자는 민준과 마찬가지로 어둠이 깔린 담벼락 너머를 향하고 있었다. 첫 번째 손님이 온 것은 자정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다. 담벼락 뒤쪽, 가장 어둡고 후미진 곳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사각 하는 소리, 숙련된 솜씨로 담을 넘는 사람이 내는 소리였다. 잠시 후 검은 옷을 입은 날렵한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마당으로 내려섰다. 최지우였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허리를 낮추고 주변을 극도로 경계하며 움직였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손전등이 들려 있었지만 불을 켜지는 않았다. 그녀는 달빛에 의지해 마당을 살폈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해 보였다. 그녀는 곧장 늙은 감나무를 향해 다가갔다. 아마도 낮에 까치의 행동을 멀리서 지켜보았거나 혹은 다른 정보원을 통해 이 나무가 단서가 될 것이라고 추측했을 터였다. 그녀는 나무 밑동을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다. 민준이 떼어냈던 나무 껍질 조각은 아직 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발견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했다. 그녀가 나무 구멍 속으로 손을 넣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정문 쪽에서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가 들렸다. 철컥, 자물쇠가 따이는 소리였다. 지우의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과 공포가 어렸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대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훨씬 더 크고 위압적인 그림자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이동건이었다. 그는 지우처럼 숨거나 서두르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정원을 산책하듯 여유롭고 당당한 걸음걸이였다. 그의 손에는 지우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 보이는 손전등이 들려 있었고, 그는 그 빛으로 마당을 훑었다. 빗줄기가 감나무 아래에서 굳어버린 지우의 모습을 정확히 포착했다. 이런 어린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야밤에 남의 집 마당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동건의 목소리는 조롱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 어떻게...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내가 널 놓칠 거라고 생각했나. 며칠 전부터 이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걸 보고 있었지. 네가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군. 이 낡은 집에 무언가 있어. 이동건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건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건 우리 할아버지의 유산이란 말입니다. 지우가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이동건은 코웃음을 쳤다. 유산하 썩어빠진 필름 쪼가리가 무슨 유산이라는 건가. 돈이 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쓰레기일 뿐이야. 아가씨, 그리고 그 쓰레기를 황금으로 만드는 게 바로 내 전문 분야지. 비켜. 네가 먼저 찾았는지는 몰라도 이제 이건 내 것이다. 그가 손을 뻗어 지우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 했다. 지우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찻잔을 내려놓는 나지막한 소리가 들렸다. 다그락. 그리고는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침착하고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손님들이 오셨으면 주인에게 인사는 해야지. 이동건과 최지우의 고개가 동시에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다. 툇마루의 깊은 그늘 속에 한 노인이 유령처럼 앉아 있었다. 박민준이었다. 그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이 놓여 있었고 그의 어깨에는 검은 까치 한 마리가 앉아 보석처럼 눈을 빛내고 있었다. 두 불청객은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그들의 계획 속에 이 늙은 집주인은 무력하고 잠들어 있어야 할 존재였다. 하지만 지금 그들 앞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차갑고 예리한 눈빛의 노인이었다. 어르신.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동건은 역시 노련했다. 그는 가장 먼저 충격에서 벗어나 상황을 장악하려 했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향해 걸어왔다. 하하하, 어르신, 아직 안 주무시고 계셨군요. 저희는 그저 밤 산책을 하다가 길을 잃어서 변명은 죄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민준이 그의 말을 차갑게 잘랐다. 당신들이 찾는 게 뭔지 나는 알고 있어. 그 말에 이동건의 표정이 굳어졌다. 역시 알고 계셨군요. 그렇다면 이야기가 빠르겠네요. 어르신, 현명하게 생각하십시오. 그저 낡은 필름 쪼가리 때문에 이 나이에 험한 꼴 당하고 싶지는 않으실 텐데요. 그걸 저에게 넘기시면 저 아가씨와 함께 조용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선적인 존대를 담고 있지 않았다.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만약 싫다고 한다면 민준이 조용히 물었다. 이동건의 얼굴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는 단단한 금속 너클이었다. 그렇다면 이 늙고 완고한 집과 함께 조금 아프게 만들어 드릴 수밖에요. 그가 너클을 낀 손을 천천히 쥐었다. 지우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다.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민준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마지막 남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나직하게 말했다. 보물이라는 건 말이지. 도둑들만 꼬이는 게 아니야. 뭐라고? 이동건이 되물었다. 민준은 대답 대신 고개를 들어 저 멀리 동네 어귀를 가리켰다. 도둑들을 잡으러 오는 경찰들도 불러들이거든. 민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밤의 정적을 깨뜨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다. 윙, 윙. 처음에는 희미했던 소리가 점점 더 빠르고 선명하게 커져왔다. 사이렌 소리였다. 이동건과 최지우의 얼굴이 동시에 새하얗게 질렸다. 동네 어귀의 골목길 담벼락 위로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번쩍이며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 불빛은 모든 퇴로를 차단하듯 한옥의 마당을 현란하게 비추었다. 사이렌 소리는 이제 귀를 찢을 듯이 가까워져 그들 모두를 꼼짝달싹 못하게 그 자리에 올가매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길고 긴 밤에 막을 내리는 종소리이자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심판의 나팔소리였다. 순찰차 2대가 좁은 골목길을 굉음과 함께 꽉 채우며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훈련된 움직임으로 경찰들이 쏟아져 나와 순식간에 마당을 포위했다. 손전등 불빛들이 어지럽게 교차하며 어둠을 갈랐다. 이동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도주로를 찾으려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사방은 이미 경찰들로 막혀 있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당혹감과 공포가 어렸다. 최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공포에 질려 가늘게 몸을 떨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이 그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악몽과도 같았다. 이 혼돈의 한가운데 박민준만이 유일하게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감상하는 연출가처럼 조용히 상황을 관조하고 있었다. 경찰들 사이를 헤치고 젊고 다부진 체격의 형사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마당의 상황을 빠르게 훑어본 뒤 툇마루에 앉아있는 민준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이 커졌다. 놀라움과 존경심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선배님.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한 톤 높아져 있었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와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다. 강민혁 경위입니다. 박민준 선배님 맞으십니까? 오랜만이군, 강 형사. 경위로 승진했다더니 제법 늠름해졌어. 민준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강민혁 경위는 한때 민준이 이끌던 강력팀의 막내 형사였다. 그는 민준을 전설적인 인물로 여기며 따랐고 그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다.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신고자는? 강경위의 시선이 민준에게 향했다. 내가 했네. 좀도둑이 둘이나 들어서. 민준의 말에 이동건이 발끈했다. 좀도둑, 이 늙은이가. 나는 아트 컬렉션의 이동건 대표다. 이건 오해야. 강경위의 차가운 시선이 이동건에게 향했다. 신분은 서에 가서 밝히시죠. 일단 당신은 주거침입 및 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다가와 이동건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이동건은 격렬하게 저항하며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강경위는 다시 민준에게 고개를 돌렸다. 선배님,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로 쏠렸다. 그는 마치 은퇴 후 처음으로 사건 브리핑을 하는 사람처럼 느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모든 것은 저 감나무에서 시작됐네. 그는 날개 다친 까치를 구한 이야기부터 녀석이 물고 온 작은 필름 조각에 대한 이야기까지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그 필름 조각이 20년 전 사라진 김성철 감독의 마지막 작품 그림자의 메아리의 일부라는 사실을 밝혔다. 그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현장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것은 단순한 사건 브리핑이 아니었다. 한편의 미스터리 소설을 듣는 듯한 기분이었다. 저 여학생은 김성철 감독의 손녀 일세, 할아버지의 잃어버린 유작을 찾아 수소문하던 중이었지. 방법은 서툴렀지만 악에는 없었어. 그의 시선이 최지우에게 향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먹이고 있었다. 그리고 저 남자는 이동건. 이 바닥에서는 독사로 통하는 악질 수집까지. 그는 오래전부터 김 감독의 필름을 노리고 있었을 걸세. 아마도 그의 스승이자 20년 전 김 감독의 영화를 제작했던 바로 그 제작사 대표로부터 정보를 얻었겠지. 민준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실렸다. 내 추측이 맞다면 김성철 감독은 잠적한 게 아닐세. 그는 믿었던 제작자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겼던 거야. 영화의 판권, 명예, 그리고 어쩌면 목숨까지도 위협받았을지 모르지.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이 필름을 지키기 위해 젊은 시절 잠시 머물렀던 바로 이 집에 숨기고 자취를 감췄던 걸세.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 살다가 고독하게 죽어갔겠지.
그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모두의 가슴에 박혔다. 최지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할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삶이 낯선 노인의 입을 통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이동건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증거 있어, 다 늙은이의 망상일 뿐이잖아. 그가 소리쳤다. 증거. 민준이 피식 웃었다. 증거는 바로 자네 자신이야. 자네의 그 끝없는 탐욕이 바로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지. 그리고 민준이 부엌 옆 광을 가리켰다. 저기, 저 항아리 안에 자네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증거가 고스란히 들어있네. 강경위의 지시에 따라 경찰들이 광으로 들어가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잠들어 있던 10개의 필름 캔들을 조심스럽게 꺼내왔다. 그것은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명백하고 압도적인 물증이었다. 이동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찰들은 이동건을 순찰차에 태웠다. 그는 채 타기 직전 민준을 향해 증오 가득한 눈빛을 쏘아붙였지만 민준은 그저 묵묵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경찰차들이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남기며 사라지자 마당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사건 현장을 정리하던 강경위가 민준에게 다가왔다. 선배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전하시군요. 필름은 일단 증거물로 압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여학생은 참고인으로 서까지 동행해서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강경위와 경찰들도 떠났다. 이제 마당에는 민준과 지우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길고 길었던 밤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주변은 고요했다. 지우는 여전히 툇마루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흐느끼고 있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다시 풍로에 불을 지폈다. 그는 새로 끓인 따뜻한 차를 찻잔에 따라 그녀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손으로 전해지자 억눌렀던 그녀의 감정이 마침내 폭발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진실을 알게 된 충격, 그리고 지난 몇 주간 겪었던 공포와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민주는 그저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어떤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어설픈 위로가 아니라 마음껏 슬픔을 쏟아낼 시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한참을 울던 지우가 조금 진정되었을 때 그녀는 젖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기억하는 할아버지는 늘 슬픈 눈을 하고 계셨어요. 어렸을 때 몇 번 뵌 게 전부지만 할아버지는 저를 안아주시면서도 늘 어딘가 먼 곳을 보고 계셨죠. 가족들은 모두 할아버지가 저희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겪었을 고독과 배신감을 떠올리며 다시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가족이 평생에 걸쳐 찾아 헤맸던 진실의 조각들이 오늘 밤 이 낯선 노인의 집 마당에서 모두 맞춰지고 있었다. 민주는 그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이제 그녀가 더 이상 수상한 침입자가 아닌 상처 입은 한 마리의 어린 짐승처럼 느껴졌다. 지켜주고 보듬어 주어야 할 존재. 동쪽 하늘이 서서히 잿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지우가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되찾아 주셨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그 호칭이 조금도 어색하게 들리지 않았다. 민주는 대답 대신 저 멀리 감나무 가지에 앉아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까치를 바라보았다. 녀석은 밤새 숨어 있다가 모든 위험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서야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까치가 맑고 청가한 소리로 아침을 향해 울었다. 깍. 그것은 승리의 외침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소리처럼 들렸다. 몇 주가 지났다. 떠들썩했던 밤의 소동은 마치 한편의 연극처럼 막을 내렸고 세상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동건은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고 그의 과거 범죄 행각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히 신문 사회면 구석에 실렸다. 최지우는 경찰 조사를 성실히 마쳤고 마침내 법적으로 김성철 감독의 유일한 유족이자 유산 상속인으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전설 속에 잠들어 있던 필름 그림자의 메아리는 증거물에서 해제되어 마침내 진정한 주인의 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필름의 물리적인 시간은 20년 전에 멈춰 있었기 때문이다. 박민준과 최지우의 새로운 일상은 이제 그의 한옥이 아닌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영상자료원 건물에서 시작되었다. 영상자료원 내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삼엄한 곳에 위치한 필름복원연구실. 1년 내내 한 곳. 항습이 완벽하게 유지되는 그곳은 낡고 병든 필름들에게는 마지막 안식처이자 부활의 성소와도 같은 곳이었다. 민준과 지우는 매일같이 그곳으로 출근했다. 흰 가운을 입은 전문 복원가들이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필름을 다루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다. 복원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더디고 섬세한 작업이었다. 필름 한 컷을 특수 약품으로 세척하고 긁히거나 손상된 부분을 디지털 기술로 복원하고 색이 바랜 곳에는 원래의 색을 입히는 마치 낡은 명화를 되살리는 것과도 같은 과정이었다. 민주는 처음에는 이 모든 과정이 지루하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이 고요하고 정적인 작업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해왔던 일과 닮아 있었다. 흩어진 단서들을 모아 사건의 원래 모습을 복원하는 일, 손상된 진실을 끈질기게 파고들어 마침내 완전한 실체를 마주하는 일. 그는 복원가들의 경이로운 손놀림을 보며 잊고 있던 희열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지우에게 이 시간은 더욱 특별했다. 그녀는 복원되는 필름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할아버지를 만나고 있었다. 프레임 하나하나에 담긴 그의 치열한 고민과 완벽주의적인 집착,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시선. 그녀는 스크린을 통해 할아버지의 영혼과 대화하고 있었다. 길고 지루한 시간 속에서 민준과 지우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우연히 얽힌 이방인이 아니었다. 민준은 매일 아침 지우를 위해 따뜻한 보온병에 차를 담아왔고 지우는 그런 그를 위해 그의 건강을 챙기고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었다. 점심시간이면 연구실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우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주는 그녀에게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형사 시절 무용담을 들려주었다. 그들의 대화는 특별할 것 없었지만 텅 비어있던 서로의 시간을 따뜻하게 채워주었다. 민주는 까치 이야기를 자주 했다. 이제 날개가 거의 다 나 다시 야생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녀석에 대한 이야기였다. 지우는 까치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언젠가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세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어느새 할아버지와 손녀처럼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몇 주간의 복원 작업 끝에 첫 번째 릴이 완벽하게 되살아났다. 연구실장은 두 사람을 위해 작은 내부 시사실을 마련해 주었다. 어두운 시사실 안에 낡은 영사기가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스크린 위로 빛의 입자들이 쏟아지며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이야기가 마침내 숨을 쉬기 시작했다. 영화 그림자의 메아리는 한 천재 화가에 대한 이야기였다.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한 채 가난과 고독 속에서 오직 자신의 예술에만 매달리는 한 남자의 처절한 삶. 영화는 대사자 없이 오직 이미지와 음악, 그리고 배우의 표정만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흑백 화면은 그 어떤 컬러 영화보다 더 강렬하고 다채로운 감정을 담아내고 있었다. 주인공 화가는 세상의 몰이해와 배신 속에서 점차 파멸해간다. 그는 자신의 가장 위대한 작품을 완성한 날밤, 그 그림을 자신의 손으로 불태우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모든 것이 재가 되어버린 화실의 텅 빈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차가운 새벽빛을 오랫동안 비추는 것이었다. 영화가 끝나고 시사실에 불이 켜졌다. 하지만 민준과 지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스크린 위에 펼쳐졌던 것은 단순한 영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김성철 감독 자신의 삶에 대한 가장 고통스럽고도 아름다운 고백이었다. 주인공 화가의 고독과 절망,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은 바로 김성철 감독 자신의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째로 필름 위에 새겨 넣었던 것이다. 지우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할아버지의 슬픈 눈빛이 담고 있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평생 짊어져야 했던 고독의 무게를, 배신의 상처를, 그리고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었지만 끝내 삼켜야 했던 이야기들을. 민준 역시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영화 속 주인공의 모습은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어떤 기억을 건드렸다. 바로 설해마을 여대생 실종 사건의 피해자. 그녀의 방에 남아있던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 그리고 그녀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예술에 대한 열망과 세상에 대한 환멸. 어쩌면 그녀 역시 세상에 의해 파괴되어 버린 또 다른 예술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자신이 실패했던 과거의 사건과 지금 눈앞에서 되살아난 이 위대한 유산 사이에서 기묘한 연결고리를 느끼고 있었다. 진실을 밝히는 일, 억울하게 잊힌 영혼을 위로하는 일. 그것이 바로 자신이 평생을 바쳤던 일이었고, 어쩌면 아직 끝나지 않은 자신의 마지막 소명일지도 모른다. 모든 복원 작업이 완료된 것은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난 후였다. 완벽하게 되살아난 그림자의 메아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예술 작품이었다. 지우는 이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 위대한 유산을 어떻게 세상에 내놓을 것인가. 어느 날 저녁, 영상 자료원을 나서며 지우가 민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이 영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녀는 이제 그를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민준은 잠시 멈춰 서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네, 할아버지는 이 영화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을까? 아니면 영원히 감추고 싶었을까? 그의 질문에 지우는 대답했다. 보여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이것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외침이었으니까요. 세상이 들어주지 않았던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소녀가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고 그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야 할 강인한 책임자가 되어 있었다. 이 영화를 위한 특별 시사회를 열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드리고 그가 얼마나 위대한 예술가였는지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그녀가 결심을 굳힌 듯 말했다. 그리고는 민준을 돌아보며 진심을 담아 물었다. 그 자리에 제 가족으로서 가장 귀한 손님으로 함께 해주시겠어요, 할아버지? 민준은 지우의 한층 성숙하고 단단해진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대답 대신 따뜻하고 커다란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쥐었다. 그것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분명한 긍정의 대답이었다. 한 편의 영화가 두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이끌고 있었다. 2달 후 서울의 심장부인 종로의 한 대형 예술영화 전용관 앞은 초저녁부터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검은 정장과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람들, 낡은 코트 깃을 세운 노년의 영화 팬들, 그리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젊은 영화 학도들까지. 그들의 국적과 세대는 각기 달랐지만 그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극장 정문에 걸린 거대한 흑백 포스터, 깊은 고뇌에 잠긴 한 남자의 옆모습 위로 그림자의 메아리라는 제목이 붓글씨처럼 강렬하게 새겨져 있었다. 20년 동안 전설 속에 잠들어 있던 영화의 부활을 알리는 공식 시사회였다. 극장 안으로 들어서자 로비는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기대감과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국 영화계의 원로부터 시작해 가장 촉망받는 신인 감독들, 날카로운 눈빛의 평론가들, 그리고 해외 영화제에서 온 관계자들까지 마치 영화계의 모든 별들이 이 작은 공간에 모인 듯 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다. 과연 소문은 사실일까? 20년 전 사라진 천재의 마지막 작품은 정말 걸작일까? 아니면 과대 포장된 신화일 뿐일까? 최지우는 무대 뒤 작은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손을 비비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유품이었던 단아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드레스보다 그녀를 기품 있게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요동치는 파도와 같았다. 잠시 후면 저 무대에 올라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아버지의 영화를 소개해야 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순간인 동시에 세상에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심판의 시간이기도 했다. 너무 떨지 마라.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곁에서 들려왔다. 박민준이었다. 그는 평소 입던 낡은 점퍼 대신 지우가 며칠을 졸라 백화점에서 함께 고른 짙은 감색 양복을 입고 있었다. 어색해 보였지만 꼬숩한 그의 자세와 어우러져 노년의 위엄을 더해주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따뜻한 차가 담긴 보온병을 열어 그녀에게 찻잔을 건넸다. 내 할아버지는 지금 네가 자랑스러워서 저 하늘 어디에선가 웃고 계실 거다. 그러니 너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돼.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니까. 그의 말은 마법과도 같았다. 요동치던 그녀의 마음이 거짓말처럼 차분해졌다. 그녀는 그가 건넨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익숙한 차의 향기가 온몸으로 퍼지며 긴장을 녹여주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그녀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마침내 상영 시간이 다가왔다. 민주는 관객석의 가장 구석진,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이런 화려한 자리가 불편했다. 그는 영광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완수했을 뿐인 늙은 형사일 뿐이었다.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대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을 선택했다. 장내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객석을 가득 채웠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무대 위로 한 줄기 빛이 쏟아지며 그 빛 속으로 최지우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확고한 자부심이 함께 서려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년 전 우리 곁을 떠난 김성철 감독의 손녀 최지우입니다. 객석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많은 분들이 제 할아버지를 기억하실 겁니다. 타협을 모르는 고집센 예술가로, 혹은 세상과 불화했던 외로운 천재로.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가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목소리입니다. 이 영화는 지난 20년간 깊은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다시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기적과도 같은 우연과 한 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객석의 가장 어두운 곳을 향했다. 그분은 제게 할아버지와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용기가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이름 없는 영웅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녀는 민준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객석에서는 따뜻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우가 무대에서 내려오자 거대한 스크린이 마침내 생명을 얻었다. 영상이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흑백의 이미지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그림자의 메아리가 시작된 것이다. 영화의 첫 장면은 텅 빈 캔버스를 응시하는 한 남자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비추는 것이었다. 정적, 아무런 소리도 움직임도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폭풍전야와도 같은 창작의 고통과 희열이 응축되어 있었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그들은 첫 장면부터 이 영화가 평범하지 않음을 직감했다. 영화는 대사 한마디 없이 오직 이미지의 힘으로 관객들을 압도했다. 빛과 어둠의 극단적인 대비는 주인공의 내면을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해냈고 흔들리는 카메라 워크는 그의 불안한 심리를 고스란히 전달했다. 특히 주인공이 자신의 그림을 인정해주지 않는 화상들과 다투는 장면은 압권이었다. 소리 없는 절규, 배우의 얼굴 근육의 미세한 떨림과 이글거리는 눈빛만으로 세상에 의해 거부당한 예술가의 분노와 절망이 스크린을 뚫고 나올 듯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영화의 중반부, 주인공이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거리의 여인에게마저 배신당하고 폭우 속을 헤매는 장면에서는 객석 곳곳에서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스크린 위에 쏟아지는 비는 마치 주인공의 눈물이자 세상의 모든 슬픔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20년 전 한 남자가 겪었을 지독한 고독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는 주인공의 일그러진 얼굴 위로 자신이 만났던 수많은 범죄자들과 피해자들의 얼굴을 겹쳐보았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욕망과 배신,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갈망. 장르와 형식은 달랐지만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인간에 대한 탐구로 귀결된다는 것을 그는 새삼 깨닫고 있었다. 마침내 영화의 마지막, 주인공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완성한 걸작을 불태우는 장면.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일그러지는 그림. 그 위로 겹쳐지는 주인공의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모든 것이 재가 되어버린 화실의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새벽빛. 스크린은 검게 변했고 엔딩 크레딧이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극장 안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수백 명의 관객들이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것은 당혹감이나 실망의 침묵이 아니었다. 거대한 예술 작품이 남긴 압도적인 여운의 할 말을 잃은 경외감에 찬 침묵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박수 소리는 순식간에 극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다. 20년 동안 잊혔던 천재를 향한 뜨거운 찬사이자 그의 영혼을 위로하는 진홍곡이었다. 박수 소리는 그치지 않았고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평생 남의 작품에 칭찬 한마디 하지 않기로 유명했던 노년의 평론가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가장 잘 나가는 젊은 감독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스크린만 응시하고 있었다. 시사회는 대성공이었다. 상영이 끝난 후 극장 옆 작은 홀에서 조촐한 파티가 열렸다. 그곳에서 영화에 대한 찬사는 끊이지 않았다. 20년 만의 부활이 아니라 20년을 앞서간 걸작이다. 김성철은 감독이 아니라 시인이었다. 그는 카메라로 시를 썼다. 모든 사람이 흥분에 들떠 있었고 최지우는 쏟아지는 축하 인사와 인터뷰 요청에 정신없이 둘러싸여 있었다. 민주는 그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홀의 가장 구석 테라스로 통하는 문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샴페인 잔 대신 지우가 챙겨준 따뜻한 찻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다. 그는 이제 다시 세상의 그림자 속으로 돌아가야 했다. 여기 계셨군요, 할아버지. 이 어느새 지우가 그의 곁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다. 사람들이 모두 할아버지를 칭찬해요. 정말 위대한 영화래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 해냈어요. 그렇죠. 그녀의 눈에 물기가 어렸다. 민주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의 무뚝뚝한 얼굴 위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떠올랐다. 평생을 범죄의 어둠과 싸워왔던 늙은 형사의 얼굴에 떠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하고 진실한 미소였다. 20년 동안 갇혀있던 한 예술가의 영혼이 마침내 자유를 얻었고 그 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두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녹여주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어김없이 순환하여 박민준의 한옥마당에는 다시 눈부신 황금빛 은행잎이 융단처럼 깔렸다. 풍경은 작년과 놀랍도록 똑같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공기는 완전히 다른 색을 띠고 있었다. 더 이상 텅 빈 고요함이나 스산한 적막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낡은 한옥의 구석구석에는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온기가 부드럽게 감돌고 있었다. 툇마루 한쪽에는 민준의 낡은 고무신 옆에 작고 예쁜 여성용 단화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마당 구석 텃밭에는 그가 심지 않은 봉선화와 채송화가 소담스럽게 피어 있었다. 집안에서는 간간히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림자의 메아리는 세상을 뒤흔들었다. 영화는 국내외 유수의 영화제를 휩쓸었고 김성철 감독은 사후에야 마땅히 받아야 할 위대한 거장의 칭호를 얻었다. 영화의 성공으로 최지우는 막대한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 그녀는 그 어느 것에도 취하지 않았다. 그녀는 영화 수익금과
상속받은 재산 전부를 털어 김성철 영상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적은 단 하나. 할아버지처럼 재능은 있지만 세상의 몰이에 속에서 고통받는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주중에는 재단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주말이 되면 어김없이 북한산 자락의 이 낡은 한옥을 찾았다. 이제 이곳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이자 진짜 집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위해 장을 봐와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고 그의 낡은 옷을 수선했다. 민준은 그런 그녀가 가져온 젊은 감독들의 시나리오를 함께 읽어주며 날카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수십 년 형사 생활에서 비롯된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은 어떤 평론가의 비평보다 더 예리하고 정확했다. 그들의 삶은 그렇게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하나의 잔잔한 강물처럼 함께 흐르고 있었다. 어느 맑게 갠 가을날 오후, 민준과 지우는 차를 몰아 서울 외곽의 한 공원 묘지를 찾았다. 화려한 비석들이 질비한 구역을 지나 가장 후미지고 양지 바르지 않은 곳에 이르러서야 그들은 걸음을 멈췄다. 그곳에는 아무런 장식도, 이름도 없는 작은 봉분 하나가 외롭게 자리하고 있었다. 김성철 감독의 무덤이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 고독했기에 그의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우는 경찰 기록을 모두 뒤져서야 겨우 이곳을 찾아낼 수 있었다. 지우는 가져온 국화꽃 한 다발을 봉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그 옆에 고급스러운 케이스에 담긴 그림자의 메아리 블루레이 디스크를 놓았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깊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모두 할아버지를 기억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함께 울고 웃고 또 감동받아요. 더 이상 외롭지 않으시죠? 그녀는 한참 동안 할아버지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두서없이 이야기했다. 재단 이야기, 젊은 감독들 이야기, 그리고 박민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민준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 부녀 같은 혹은 조손 같은 상봉의 순간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 시리도록 푸르렀다. 그는 생각했다. 진정한 정의란 무엇일까? 범인을 잡아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만이 정의의 완성일까? 어쩌면 진정한 정의는 억울하게 잊힌 한 인간의 삶과 명예를 되찾아주고 그의 이야기를 기억해주는 것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자신의 형사 인생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가장 완벽한 사건 해결을 한 셈이었다. 그의 마음을 평생 짓누르던 설해마을 여대생 실종 사건의 무거운 그림자가 어느새 희미하게 옅어져 있음을 그는 느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의 의식을 함께 치른 사람들이 공유하는 깊고 평화로운 유대감이었다. 한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가장 먼저 방인 것은 까치였다. 녀석의 날개는 이제 완벽하게 나았지만 녀석은 떠나지 않았다. 민준이 몇 번이나 창문을 열어두고 자연으로 돌아가라 손짓했지만 녀석은 이 집을 자신의 영원한 둥지로 삼은 듯했다. 까치는 이제 더 이상 경계의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다. 대신 지우가 올 때면 반갑다는 듯 그녀의 어깨 위로 날아와 앉았고 민준이 책을 읽을 때면 그의 무릎팍에서 잠이 들었다. 녀석은 더 이상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전령이 아니었다.
그들의 작고 소중한 가족의 일원이자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상징이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툇마루에 낡은 바둑판을 꺼내놓았다. 작년 가을, 그가 홀로 외롭게 흙과 베개돌을 놓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지만 이제 그의 앞에는 지우가 앉아 있었다. 자, 바둑이라는 건 말이다. 집을 짓는 것과 같아. 욕심을 부려서 너무 넓게 지으려고 하면 허술해서 적이 쳐들어오고, 너무 좁게만 지으려고 하면 결국엔 가난해서 지게 되지. 민준이 바둑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며 돌 하나를 놓았다. 지우는 생전 처음 만져보는 바둑알의 차가운 감촉이 신기한 듯 알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려워요. 어디에 둬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녀가 투덜거렸다. 인생도 처음엔 다 그런 법이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지. 하지만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두다 보면 어느새 길이 보이기 시작한단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아 바둑판에 한 점을 가리켰다. 여기에 두어보거라. 모든 것은 이 한 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란다. 지우는 그의 말에 따라 조심스럽게 바둑알을 내려놓았다. 탁! 맑고 경쾌한 소리가 가을 저녁의 고요한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다. 작년과 같은 공간, 같은 계절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의 외로운 독백은 이제 따뜻한 대화가 되었고, 승패 없는 싸움은 애정어린 가르침이 되었다. 늙은 감나무 가지에 앉아있던 까치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럽다는 듯 까악 하고 길게 울었다. 그의 과거는 마침내 치유되었고 현재는 더없이 평화로웠다. 텅 비었던 그의 세상은 이제 작지만 소중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다시 몇 번의 계절이 강물처럼 흘러갔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박민준의 허리는 더 굽었고 걸음은 더 느려졌으며 귀는 더 어두워졌다. 이제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휠체어에 의지하거나 지우가 툇마루에 특별히 마련해준 푹신한 안락 의자에 앉아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평화로운 현재를 관조하는 온화한 빛만이 고요하게 머물러 있었다. 그날은 늦여름의 햇살이 마지막 힘을 다해 따사롭게 내리쬐는 오후였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어느새 작고 풋풋한 감들이 가을을 기다리며 달려 있었다. 지우는 이제 30을 갓 넘긴 대한민국 영화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제작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한껏 긴장한 표정에 젊은 청년과 함께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청년은 올해 김성철 영상재단의 제작 지원작으로 선정된 신인 감독이었다. 그는 자신의 첫 장편 영화 연출을 앞두고 거대한 중압감에 짓눌려 있었다. 선배님, 제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김성철 감독님의 이름에. 그리고 선배님의 기대에 누를 끼치게 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풋풋한 소녀의 모습 대신 수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두려운 게 당연해요. 어쩌면 그 두려움이야말로 감독님이 진짜 예술가라는 증거일지도 모르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안락 의자에 앉아 조용히 졸고 있는 듯한 민준을 힐끗 보았다. 그리고는 마치 아주 오래된 비밀 이야기를 들려주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감독님께 아주 신기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까요? 이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겪었던 동화 같기도 하고 전설 같기도 한 이야기예요. 청년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옛날 옛적에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아주 지혜로운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계셨대요. 그는 젊었을 적에 이 나라 최고의 탐정이었지만 늙어서는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아주 고요한 한옥에서 홀로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날개를 다친 까치 한 마리가 그 집 마당으로 날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까치의 부리에는 20년 동안 잊혔던 어떤 위대한 왕국의 열쇠, 조각이 물려 있었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맑고 나지막하게 마당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스릴러 같았던 과거의 사건을 한편의 아름다운 우화로 재탄생시키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이동건의 탐욕은 보물을 노리는 사악한 용으로, 경찰의 등장은 정의로운 기사들의 도움으로 그려졌다. 그리고 박민주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숲의 현자로, 까치는 기적을 물어다준 신비로운 전령으로 묘사되었다. 민주는 눈을 감은 채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는 졸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우가 엮어내는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지나온 삶이 어떻게 아름다운 전설로 승화되는지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마무리되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평생을 어둡고 축축한 범죄의 이면을 파헤치며 살아왔던 그였다. 그의 삶은 피와 거짓, 배신과 후회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둠의 시간들이 이제 지우의 목소리를 통해 한 줄기 빛의 이야기로 바뀌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인생의 의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로 기억되느냐에 따라 완성된다는 것을. 그렇게 현자 할아버지와 공주는 힘을 합쳐 잊혔던 왕국의 보물을 되찾았고, 그 보물은 온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데 쓰였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신비로운 까치는 그 한옥의 수호신이 되어 영원히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대요. 지우가 이야기를 마치자 젊은 감독은 넋을 잃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맞아요. 하지만 이건 실화예요. 지우가 미소를 지었다. 감독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기적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것.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독님의 진심과 열정만 있다면 언젠가 감독님에게도 신비로운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줄 거예요. 젊은 감독의 얼굴에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는 무언가 큰 깨달음을 얻은 듯 눈을 반짝였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우와 민준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새로운 용기를 얻은 발걸음으로 한옥을 떠났다. 이제 마당에는 다시 두 사람만이 남았다. 지우는 조용히 안락 의자 옆으로 다가가 얇은 담요를 가져와 민준의 무릎을 덮어주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그의 쭈글쭈글하고 검버섯 핀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쌌다. 이야기 잘 들었어요, 할아버지. 그녀가 속삭였다. 제 이야기가 너무 유치했죠. 민준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대답대 대신 힘없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할아버지, 지우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다. 모든 것이, 정말 모든 것이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제 인생을 구해주셔서,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을 되찾아 주셔서, 그리고 저의 할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서 조용히 흘러내리는 한 줄기 눈물이 그의 마지막 대답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었다. 그의 삶은 이제 더할 나가, 나위 없이 완전했다. 바로 그때 감나무 가지 위에서 맑고 천가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까치였다. 녀석의 후손인지 아니면 영원한 시간을 사는 바로 그 녀석인지는 알 수 없었다. 까치는 마치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려는 듯 석양을 등지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따뜻한 황혼의 빛 속에서 늙은 탐정과 젊은 제작자, 그리고 신비로운 까치는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 조용히 머물러 있었다. 한 남자의 고독한 삶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끝없는 희망의 메아리가 되어 세상 속으로 멀리 멀리 퍼져나가고 있었다.